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라 좋습니다. 지금까지 안 나가던 문제가 나가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잡담하지 않고 문제 푸느라고 정신없어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셨습니까? 이번 주부터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지난주 거를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안 들으셔서 저게 뭔 소린가 하실 겁니다. 일단 그 복습하는 거 잠깐 하고요. 이번 주 진도를 나가면은 조금은 덜해질 겁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처음 들으셨으면은 월요일부터요. 좀 들으실만 하시던가요? 아직은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생소한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좀 각오를 좀 새로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지난주에 공부하신 분들은 좀 풀리던가요?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난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테니까요. 나중에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해설도 있으니까 해설을 보고 참고로 보시고요. 혹시 해설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 질문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지난주에 이제 공부한 것이 부동산학의 총론을 했고요. 부동산학의 총론에서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 요게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틀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특성을 했고요. 부동산 속성을 했습니다. 부동산 특성은 이건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난이도가 높고요. 난이도 높다는 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막상 또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이게 그건지 저건지 헷갈리죠. 들을 때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속성은 10분의 0이라고 그랬죠. 중요도가 좀 낮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요도가 낮은데 그 중에서도 공간성이나 위치성에 대해서는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출제가 안 돼서 특히 공간성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 높고 분량도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따로 시간을 너무 내지 마시고 부동산 특성의 종류와 뜻만 파악해 두시라 그랬죠. 파생현상이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파생현상은 이건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다. 난이도 높은 게 요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파생현상 중에서 부동성, 부중성 많이 가봐야 영속성까지 하고 나머지 특성들은 종류와 뜻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서는 부동산이 뭐냐 하는 거였죠. 부동산 개념에서는 부동산이라야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안 그러면 연구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부동산을 살펴볼 때 법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기술적인 측면에도 살펴본다 그랬죠.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을 복합개념 부동산 한다 그랬어요. 복합개념으로 부동산을 본다 이 말이에요. 복합개념으로 부동산 본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은 법에 규정된 것인데 법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법이 무엇이고요? 민법이죠. 민법.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하고 뭘 뭐라고 했어요?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했죠. 토지와 건물이 아니라 토지와 그 정착물 해서 땅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죠. 그 붙어 있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건물일 뿐이고요. 건물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정착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이 또 있죠.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한다 그랬죠.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고요. 경제적 개념이나 기술적 개념은 단어 정리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봐서 상품 중에서도 생산재 또는 생산 요소라고도 하고요. 소비재, 자산, 자본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념. 그다음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개념, 요거 단어만 구별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거는 정착물과 준부동산이죠. 자, 이 정착물은 우리나라나 일본 민법에서는 다시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로 나누어서, 독립정착물은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또는 토지 주인과 그 위에 정착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 그랬고요. 건물 말고도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고요. 또 농작물도 있고요. 또 임목도 있죠. 기억나시나요? 들은 것은 같나요? 들은 것은 같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면은 말은 안 나오고, 근데 말이 나올 듯 하기도 하지 않나요? 이제는 옹알이가 좀 할 때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도, 이제 애를 낳으면은 애가 이제 옹알이 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 가지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죠? 다 했나요, 지금?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농작물, 임목이죠, 임목. 임목까지. 그렇게 네 가지는 토지 주인과 정착물 주인이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종속 정착물은 이 독립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종속 정착물이죠. 근데 정착물이라고 하려면 항구적으로 토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잠깐 동안 붙어 있는 것은 정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가시개 수목이라든가 판잣집,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 된다 그랬어요. 정착물이라야 부동산인 것이고,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고, 아니면은 동산, 이렇게. 다음에 이제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이라는 수단을 갖춘 그런 물건들이에요. 동산도 있고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도 있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항공기 이런 것들은 동산이면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은 집합물이죠.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물인데 준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지만 민법상 부동산처럼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등록 원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부동산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동산 개념이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분류를 했죠. 부동산 분류에서는 공시법에서도 분류를 하죠. 28개 지목. 그 다음에 공법에서도 또 분류를 하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근데 우리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부동산 활동. 부동산 활동상에 분류해서 요거는 이제 대택부, 대지, 택지, 부지 해서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말이 부지죠. 택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고 하는데, 부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고 얘기하죠.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도 부지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부지, 대지했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있죠.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 공통점은 전환 중이라는 거죠.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 대분류상 전환 중이냐, 소분류상 전환 중이냐. 그 다음에 필지, 획지.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 등기부상 토지 뗄 때 한 필지별로 떼죠. 필지별로 떼고 필지별로 또 등록을 하고. 그래서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예요. 근데 획지는 부동산 활동의 단위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이 하나로 개발이 될 수도 있죠. 두 필지 이상이 하나로 개발될 때 그때 이제 한 획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평가는 무슨 평가한다 그랬어요? 일괄 평가한다 그랬죠. 그리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을 수가 있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렇게 걸쳐 있으면 땅값이 달라지게 돼요. 그럴 때는 각각의 용도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한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어요. 땅값이 다르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하고요? 구분평가를 한다 그랬어요. 구분평가. 그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지건부지 했죠.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으로서 등기부상으로도 깨끗한 상태의 땅이
낮이죠. 등기부상 아무런 압류도 없고 저당도 설정되어 있지 않고 전세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낮이고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했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낮이가 더 높은 편이에요? 건부지가 더 높은 편이에요? 낮이가 더 높은 편이죠. 이 건부지는 지상의 건물 때문에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는 건부 증가도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요 세 개가 특히 더 자주 언급이 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법지, 빈지.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땅. 빈지는 바닷가라 그랬어요. 요거는 경사진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요거는 바닷가에 이 바다와 육지를 가르는 경계가 최고 만조수인데 최고 만조수위선이 이제 바다 쪽 말고 이 안쪽이 육지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측량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보통 모래사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부분은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측량 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을 빈지라고 하고요. 이거는 바닷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활용 실익은 있지만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는 부분. 이거는 소유권 표시는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음에 뭐 맹지도 있고요. 자루형 토지도 있죠. 도로에 하나도 접한 면이 없는 거. 자루형 토지는 도로의 좁은 입구로 접해 있는 토지. 또 포락지 하는 게 있죠. 물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서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또는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게 바로 포락지고요. 공지,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죠.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적용 때문에 건물 그 땅을 빽빽하게 건물을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지의 일부분만 건물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남겨놓은 땅이 공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등등등 이런 분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이나 속성 뭐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이제 특성이나 속성은 따로 복습을 하지 않고요. 마치기 직전에 수요 공급을 들어갔었죠. 수요 공급 어디까지 들어갔죠? 수요 공급에 이제 개념했고요. 수요 공급에 개념했고, 그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요거 구분까지 했죠. 요 구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을 오늘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념에서는 수요 공급 개념. 자,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자,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 현상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을 연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설명 먼저 들으십시오. 설명 먼저 들으시고 나중에 교재서 보시면 돼요.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요 공급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그러려면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수요량이나 공급량의 크기를 측정을 해야 수요량이 더 많은지 공급량이 더 많은지 거기에 따라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 개념을 얘기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했어요.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기간을 전제한다 그랬죠. 우리가 수요량을 측정을 할 때 앞으로 한 달 동안 또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려는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또는 그 기간 동안에 팔려는 양을 측정하는 겁니다. 요 기간을 전제하는 개념을 뭐라 그랬고요? 유량 변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한다 그랬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저량으로 측정하고요. 이건 예외입니다. 이거는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유량 변수인지 어떤 게 저량 변수인지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량 변수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량 변수인지 저량 변수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그 상식적인 방법은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말을 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소득이 얼마예요? 이런 말을 물었을 때 말이 되면은 뭐예요?
그건 유량이에요. 한 달에 소득이 100만 원이다. 말이 되죠? 근데 한 달에 가격이 1,000원이다. 말이 돼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봐요, 지금. 한 달에 가격이 1,000원. 말이 안 되죠? 그럼 가격이라는 거는 유량 개념이 아니고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에요. 한 달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달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말 돼요, 안 돼요? 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한 달에 인구가 몇 명. 말이 안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개념이기 때문에? 저량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한 달에 얼마에서 말이 되면 다 이게 유량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알아둔 개념이 있으면 그거하고 연관해서 기억하면은 훨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 지금 유량 개념이라는 걸 알았으면 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예,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은 소득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소득도 있고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이런 소득들 다 있죠.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유량 개념이란 얘기예요. 이게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하면은 그건 다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유량 개념이란 얘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받는 쪽에서는 소득이지만 주는 쪽에서는 뭐예요? 지출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받는 쪽에서 월간 단위로 받는다면 주는 쪽에서도 월간 단위로 주겠죠. 그러니까 비용이나 지출 개념도 무슨 개념이란 얘기예요? 유량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연관지어서 생각하면은 훨씬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질문하니까. 여기는 이제 가격 또는 아까 인구, 재고 개념이다, 저량 개념인데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이것은 구매를 했다는 얘기, 앞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앞으로 할 거란 얘기. 그 이유는 구매를 한 사람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사서 가버린 사람, 시장에서 사서 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까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사가지고 갔다 한들 앞으로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 앞으로 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살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그 케네디 아버지인가, 존 F 케네디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그 사람인가, 그 아버지인가가 그 사람 아버지가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대요. 펀드 매니저였는데 이제 주식을 이제 다루는 사람이죠. 그 세계 대공황인가 뭐 하여튼 뭐 그 무렵인가. 근데 이제 그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 무슨 주식을 사면 좋겠냐고 이 사람을 알아보고, 유명한 펀드 매니저라는 걸 알아보고 무슨 주식을 사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갖고 있던 모든 주식을 처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을 얘기할 정도면 이미 주식시장에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단 얘기예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사람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다고요. 시중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은 거의 다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으면 이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살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살 돈이 없는데, 더 이상 살 돈이 없잖아요, 시장에.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살 수 있는, 사려고 하는 그런 유효수요라든가 이게 세력이 있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돼요? 곡소리 날 때 들어가면 돼요. 곡소리 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했네, 어쩌네, 이럴 때가 바로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산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 사려는 사람이에요. 사려는 사람. 또 판 사람은 이미 소용없어요. 계약서 쓰고 가버린 사람은 소용이 없고요. 앞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됐나요?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앞으로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사려고 하는 양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욕구, 요거를 유효수요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을 잠재수요 하는데,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 이거를 이제 유효수요 이렇게요. 우리는 수요의 크기를 측정할 때 유효수요로 측정하는 거예요. 잠재수요도 측정하는 거예요. 둘 다 측정해요. 유효수요만 측정해요. 유효수요만 측정하죠. 시장에 올 때는 돈을 들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다만 여기 능력에는 뭐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 능력에는 대출받는 것도 포함시키죠. 사실 이거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훔쳐서 와도 돈은 갖고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훔쳐서 와도 돈은 갖고 와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요 개념이었고요. 자, 이 수요량에서 이 수요의 크기를 이제 수량으로 나타내는데, 제가 부동산은 평생을 가봤자 몇 번 사고 파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과를 예를 들었었죠. 사과를 앞으로 일주일 동안 또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사서 먹으려고 한다면 얼마만큼 살까요? 사람들 이제 한테 생각을 하라고 한다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그 수량은 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해도 지난번에 사과 사려고 했던 양과 이번에 사과 사려는 양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소득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식구수가 달라서도 그럴 수 있고, 또는 지난번과 이번이 달라지는 이유는 가격이 달라져서도 그럴 수 있고,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사과의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수요 결정 요인. 이 수요 결정 요인의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말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득, 그 다음에 관련재 가격. 자, 이 관련재라고 하면은 대체재와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대체재와 보완재.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관련재 하는 거예요. 관련재. 그래서 사과의 경우 대체재 하면은 귤 가격 같은 거, 사과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귤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근데 사과의 경우에는 보완재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재화가 대체재와 보완재를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체재만 있고요, 보완재가 없는 그런 재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체재와 보완재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완재도 있고 대체재도 있어요. 커피의 대체재 하면 이제 녹차나 이런 홍차 이런 거 이제 마실 거리 생각하면 되죠. 근데 커피의 보완재 하면 설탕 생각하면 돼요. 커피는 대체재도 있고 보완재도 있어요. 근데 사과는 보완재는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사과 먹으면서 같이 먹어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함께 사용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 별로 생각할 게 없죠. 그러니까 늘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얘를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와요. 근데 머릿속으로 아파트 수요량을 보는데 아파트 보완재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파트에 보완재가 뭐 있을까요? 시험 칠 때 그 보완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시간 다 지나가고 못 쳐요. 출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대체재와 상반되는 재화로서 효과를 얘기하면 돼요. 대체재는 함께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보완재는 함께 사용하는 거고, 대체재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대체재에서의 효과와 반대로 얘기를 해주면은 보완재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굳이 모든 경우에 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자, 아무튼 이 관련재 가격도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예상. 사과 가격에 대한 예상이에요. 사과 가격. 다른 예상이 아니고 이 예상 또는 기대라 그래요. 예상 또는 기대. 이것도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난번하고 사과 가격이 똑같아서 똑같은 양만큼만 살라고 담고 있는데 직원이 다음번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한마디를 던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는 가격 올라갈 것 같아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가격인데 똑같은 양만 담으려고 이렇게 담는데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안 변했어요? 가격은 안 변했다고요. 가격은 안 변했지만 그런 예상이 바뀌는 예상이. 예상이 바뀌어도 사과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게 변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 수요 결정 요인. 또는 좋아하는 정도 또는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보면 인구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지난주에 이것까지 했었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뭐라고 불러주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불러주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불러준다 그랬죠. 자, 이렇게 달리 불러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가격이 변해서 더 담든 덜 담든 소득이 변해서 더 담든 덜 담든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아마 더 담을 거예요. 이제 익숙해져 있어서 내일 누구 생일이라서 더 담고 뭐라서 더 담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하죠. 근데 이 경제학이라는 공부를 할 때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뭐고요? 수요량 변화를 하고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 변화라고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구분을 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축이 두 개밖에 없으면은 두 가지만 나타내는 거예요. 우선은 두 가지만. 근데 그 두 가지 중에서 수량은 반드시 나타내야 되거든요. 공급 수량이나 수요 수량이나 수량을 알아야 우리는 수요가 더 많은지 공급이 더 많은지 그걸 측정을 하니까 한 자리는 수량이 반드시 차지를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 이 수요 결정 요인 중에 굉장히 많죠. 이 굉장히 많은 것을 동시에 다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가격을 나타내서 여기다 표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도 이제 표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시를 해요. 결국은 얘가 변해도 수량이 변하고 얘가 변해도 수량이 다 변하는데 나타내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가격을 이제 먼저 보시면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줄어들겠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늘어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 게 나타나고 있죠.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짧아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요 끝점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렇게 수요 곡선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보면은 가격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지금 요거는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때 나머지 것들은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봤는데 가격 말고 이제 소득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과 가격이 똑같은데 내가 소득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내가 이만큼을 사겠지만 자, 이제는 소득이 늘었다면 지난번과 같은 가격이라도 어때요?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가격이 이랬다면 이렇게 지난번에 가격이 이랬었다면 가격이 이랬었고 소득이 그대로라면 난 그대로 사겠지만 소득이 더 늘었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모두 다 이렇게 더 살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상태의 수요 곡선과 소득이 늘어나기 전의 수요 곡선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표시가 돼요?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려서 표시를 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소득이 늘어나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서 표시하는, 기르기가 전체적으로 다 길어지죠. 이렇게 같은 가격 수준이라도 이렇게 변하는 것은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죠. 또, 자, 우리 식구수가 4식구였는데, 자, 이제 소득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식구수가 6식구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4식구일 때는 내가 가격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사려고 했는데, 6식구로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식구수가 6인 가족의 수요 곡선이 4인 가족의 수요 곡선보다는 오른쪽에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뀌든 지금 이 박스 안에 있는 항목들이 바뀌면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죠. 예, 가격이 변할 때만 새로 그리지 않고 이 높낮이가 바뀌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렇게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 하고 이런 걸 새로 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그리는 거는 무슨 변화? 수요 변화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릴 때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그거를 자세히 해야 돼. 그거를 그게 이제 수요 변화를 자세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그걸 오늘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완전히는 몰라도 한 80%는 80%만 정복. 예,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 지난주에 수요 곡선 보시면은 52쪽이에요. 자, 이게 수요 곡선이죠. 이렇게 여기 수요 곡선인데 52쪽 수요 곡선 있죠. 이 수요 곡선의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우하향 형태죠. 우하향 형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요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반비례라고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죠. 그거잖아요.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걸 반비례 그래. 반비례.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는 이제 감소함수 그래요. 감소함수. 그리고 이걸 이제 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은 수요 법칙 그래요. 자, 이 표현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표현들은 다르지만 내용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필기를 하더라도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설명 못 듣고 필기하다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설명 듣는 게 우선이에요. 자, 이 수요 법칙, 반비례, 우하향 형태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감소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때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감소함수, 증감수 또는 비례, 반비례가 계속 나올 거예요. 비례는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례는 자, 이걸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앞으로 같은 방향, 반대 방향을 얘기할 때 숫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학에서는 숫자로 나타낼 때 분수꼴로만 해요. 분수꼴로. 근데 분수꼴에서 분모, 분자, 부호가 같으면은 전체 부호가 어떻게 돼요? 전체 부호가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양수. 같은 방향의 의미는 비례, 비례의 의미는 양수고요. 여기는 반비례죠. 반비례는 분모, 분자의 부호가 어때요? 분모, 분자의 부호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전체 부호는 0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 비례 양수고요. 반대 방향 반비례 음수예요. 그러니까 음수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함수라고 표현할 때 얘는 음수와 관계 있기 때문에 비례는 증감수, 양수, 증감수. 제가 팔을 이렇게 하면 이거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라고 해야 돼요.
양쪽 다 같은 방향이잖아. 둘 다 내려가고 있죠. 둘 다 내려가면 뭐라는 얘기예요? 둘 다 음수. 이 뭐라고요? 양수, 비례, 무슨 함수? 증가함수.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고요. 언뜻 보면은 제가 양쪽 다 이러면은 음수 같지만 음수가 아니고 양수, 증가함수, 비례라고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게 요거라 요거. 둘 다 밑으로. 자,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 그 52쪽이 맨 밑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이런 말이 있죠. 그건 뭔가 하면은 개별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을 말해요.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은 자,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 처한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죠. 처한 상황이 다 다른데 자,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은 A라는 사람은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요만큼 사려고 하고요. B라는 사람은 요만큼 더 많이 사죠. B라는 사람이. 그럼 A라는 사람이 사려는 양을 여기다 측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만큼만 떼서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사려는 양을 이만큼 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전체 두 사람밖에 없다면 이 두 사람이 사려는 양을 다 합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가격이 3,000원일 때 A라는 사람이 사려는 양 이만큼 재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B라는 사람이 이만큼 사려는 거 여기 재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사람이 사려는 양과 B라는 사람이 사려는 양을 합한 거죠. 시장에 이 두 사람밖에 없다면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여기까지요. 3,000원일 때, 10,000원일 때 여기. 이걸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 돼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알면은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한다 그래요. 수평합. 자, 수평합을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벌어지고 있죠. 여기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진 걸 더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벌어진 걸 더하면은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완만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어떻다? 얘네들의 가파르기보다도 얘가 더 완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봐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수요 법칙 이거는 그 의의만 알아두시고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난이도가 높아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자, 이 개념 구분은 했죠. 수요량 변화는 뭐고요? 그 재화에 뭐가 변한다?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는 가격 외의 변화죠. 수요 변화는 가격 외의 변화. 자,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다라고 하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냐 이렇게 점의 변화라 할 수 있고요. 수요 변화는 선의 변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변화는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죠. 여기도 증가가 있고 감소가 있죠. 증가는 어느 쪽이고요? 증가는 오른쪽이 오른쪽. 증가는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길어지면 증가예요. 길이가 짧아지면은 감소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짧아지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높낮이도 있겠지만 높낮이 보지 마시고 좌우만 본다면 감소는 왼쪽이고요. 증가는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감소하는 게 수요량 감소. 수요량 감소예요. 수요량 증가. 수요량 증가예요. 근데 자, 오른쪽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요 증가예요. 수요 증가.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길어지니까 수요 증가고 왼쪽에 그리면 수요 감소예요. 수요 감소. 자, 우리는 수요량 변화는 그 원인이 뭐밖에 없어요?
그 재화에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량 변화는, 점의 변화는. 근데 수요 변화는 원인이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이 수요 변화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근데 얘네들은 안 어려워요. 자, 가족수가 늘어나면은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되고, 줄어들면 왼쪽에. 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오른쪽에 그리면 되고, 선호도가 떨어지면은 왼쪽에 그리면 되죠. 자,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졌는데 예외적으로 그래프를 왼쪽에 새로 그리는 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둘은. 요것도 예외는 없어요.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만 예외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으면 지금 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더 사야 되죠. 지금 더 사야 되면은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 오른쪽에 그래요, 오른쪽에. 지금 이제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그리느냐 왼쪽에 그리느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은 대체로 어느 쪽에 그리면 돼요? 오른쪽에 그리면 돼요. 근데 반드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그려야 되는 재화도 있어요. 연탄 같은 거 보세요, 연탄. 연탄 같은 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줄었잖아요. 지금 연탄 수요 곡선이 이게 연탄 수요 곡선. 연탄 수요 곡선인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그려야 된대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연탄 수요 곡선은 왼쪽에 그려야 된다고요. 맞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은 어느 쪽에 그리지만 오른쪽에 그리지만 그러니까 소득 증가와 요 두 번째 관련제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 변화에 대해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죠? 이런 게 정상제요. 대부분은 그래요. 정상제요. 또는 우등제, 상급제 그래요. 자, 근데 소득이 증가할 때 어떤 재화도 있다고요?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재화는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한다면 열등제. 요건 이제 하급제라고도 하고요. 뭐 상급제, 하급제. 자,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질문을 할 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겠어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감소할 때 정상제는 어때요? 수요가 감소하죠. 그때는 왼쪽에 그려야 돼요. 자, 근데 열등제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어떻게 해요? 수요가 증가하니까 어느 쪽에 그려야 돼요? 오른쪽에 그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공부라는 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저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딱 나오면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질문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여기서 모두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 소득이 증가할 때 정상제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때 정상제의 경우, 소득이 감소할 때 열등제의 경우, 이렇게 모두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로 기억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분량을 반으로 줄여야 돼요. 분량을 반으로 줄이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죠.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죠.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여기는 소득이 변하는 방향과 수요가 변하는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그렇게 기억하면은 둘로 줄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무슨 제와? 정상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열등제. 자, 같은 방향은 비례라 그랬어 아까. 맞나요? 같은 방향은 비례. 비례는 양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정상제는 비례, 반비례. 비례, 양수, 음수. 양수. 뒤에 가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탄력성이라는 데서 또 나와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뒤에 탄력성에서도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자, 그럼 열등제는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양수, 음수, 음수. 탄력성에 가면은 음수가 나와요. 음수.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 열등제,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자,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떤 재화가 소득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제? 정상제. 같은 방향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 아시겠죠? 소득이 감소했는데 수요가 증가했어요. 열등제. 이렇게 방향을 보고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감소했어요. 열등제. 이때 수요 곡선 왼쪽 그래요? 오른쪽 그래요? 수요 곡선 왼쪽 그린다. 감소는 왼쪽이에요. 감소는 짧아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안 헷갈린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소득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게. 관련제 가격이에요. 관련제에는 대체제도 있고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보완제도 있다고 그랬죠. 자, 이럴 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경우를 다 사례를 다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처음에 이해를 할 때는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해 두더라도 나중에는 아예 암기를 하는 게 속도를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대체제 가격이 변할 때 내가 지금 살펴보는 재화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귤과 사과를 얘기했지만 이제 아파트와 빌라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아파트 수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파트 수요를.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빌라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빌라 가격이. 자, 아파트 살까 빌라 살까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빌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 어떻게 해? 빌라 안 사고 이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방향이 어때? 이 방향이. 대체자 가격이 올라가니까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가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해를 했잖아요. 빌라 가격이 이제 저울질 하다가 빌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빌라 포기하고 아파트로 가니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 지금 이쪽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니까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 증가죠.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같은 방향 무슨 재? 대체재. 이렇게 대체재. 그럼 보완재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이 된다고요.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대체재를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빌라 가격이 올라갈 때잖아요. 빌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수요예요, 수요. 가격이 아니고 빌라 수요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죠. 여기가 수요가 나올 때는 방향이 어때요? 반대죠.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이 나와야 돼요. 여기 수요가 나오면 요 다음 단계거든요, 이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요걸 우리는 중간에서 건너뛰어야 돼요. 건너뛰어야 돼요. 요걸 외워야 된다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외워야 되는가 하면은 대체재 수요가 나올 때가 아니라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외워야 돼요. 이렇게. 대갑이 이렇게 외워요. 대갑이.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 비례다 이 말이에요. 대체재 가격이 나올 때. 근데 문제에서 대체재 수요로 물어버리면 반비례. 대체재 수요로 물으면 반비례예요. 반대방향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대갑이에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대갑이에요. 대갑이. 이번 시간 첫 시간의 하이라이트 대갑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질문 드려요. 대체재 가격이 내려가면 이 말이에요.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는 내려가요. 그럼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왼쪽이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지금 왼쪽이 그리느냐 오른쪽이 그리느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직 안 끝났어요. 수요 변화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왼쪽이 그리냐 오른쪽이 그리냐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대체재 가격이라 했잖아 지금. 그럼 내가 살펴보는 재화 수요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오른쪽이 그래야 돼요. 오른쪽에. 됐죠? 자, 그럼 살짝 비틀어 볼까요? 자, 보완재가 뭔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완재 가격이 내려가요.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보가 반 이렇게 보가 반. 보완제 가격이 나올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보완제 가격 나올 때는 아 이거 반대로 돌리면 되는구나.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내려가니까 어느 쪽이 그린다? 왼쪽이. 됐죠? 예, 이거 안 틀리면 돼요. 예, 지금 이거 안 틀리면 돼. 지금 굉장히 서강이 비치고 있어요, 갑자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암울했는데, 예, 암울했어요, 처음에는. 예, 오늘 시작할 때는 암울했어요. 아무튼, 대가비를 잘하면 돼, 대가비. 아시겠죠? 나중에, 다음 순환에 말씀,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대체제 가격이 안 나고, 대체제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대가비에서 다시 반대로 돌려줘야 되거든. 그죠? 우리는 뭘 외우고 있어요? 대체제 가격이 나올 때 같은 방향으로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대체제 수요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살펴보는 자 수요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하이라이트? 대가비. 아시겠죠? 대가비 요거 해야 돼. 그러면 됐어요. 이제 됐어. 다 됐어요. 이러면은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지금 54쪽에 소득 변화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 변화 중에서도 기억에 소득 변화가 제일 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5쪽에 관련제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가격 변화, 보완제 가격 변화. 그 대체제 가격 변화에다 옆에다 뭘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가비 써놓으면 되는 거예요. 대가비. 보완제 가격 변화에다는 보가반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56쪽에 수요자의 예상 이자율 변화. 이건 뭐 어렵지 않아 이제. 아까 수요자 예상 다 했어요. 사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수요를 더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올라갈 것 같으면.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갈 것 같으면. 지난번보다 올랐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과 가격은 같은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더 사요, 말아요? 더 사야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럼 이거 사과 가격과 사과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난번과 같은 가격이라도 가격 변함이 없잖아요. 변함이 없어도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수요를 더 증가시키죠. 그럼 어느 쪽이 그래야 돼요? 오른쪽이. 됐죠? 자,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좀 쉬고 이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